자, 오늘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인류가 진화되어 온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나아갈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인류는 뭐 30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칩시다. 최근 40년, 40년도 아닌 되겠다. 최근 30년. 최근 30년 들어서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밥 걱정을 딱히 하진 않게 됐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그쵸?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밥을 안 줬어. 돈 없는 친구들은 밥을 못 먹었고, 도시락을 싸와도 빈부의 격차를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가 밥을 굶는다, 밥은 당연히 새끼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았단 말이야. 왜 우리 인사가 안녕하세요겠어요? 전날 밤에 밥은 못 먹지 않았는지, 잠은 잘 못 자진 않았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못 살았으니까. 지금도 지구 인구의 3분의 2, 우리 지금 70억 인구라고 하죠. 70억의 3분의 2니까 뭐 29라고 치면 58억 이 정도나 돼요. 23.3 46억 47억이라고 할게요. 약 47억의 인구가 아직도 하루에 두 끼 이상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류의 역사는 기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떤 게 상승해요? 혈당이 상승하잖아요. 그쵸?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상승하니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존재한 거죠. 근데 우리 몸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 있고 하강시키는 호르몬이 있는데, 혈당을 하강시키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어.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시키는 호르몬은 뭐가 있는데? 글루카곤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에피네프린,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도 혈당을 올린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건데 코르티솔, 얘의 다른 이름은 당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처음 듣죠? 이런 친구들, 또 기타 등등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에서 혈당을 높이고자 하는 호르몬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항상 우리는 혈당이 떨어져 왔으니까. 왜? 항상 못 먹었으니까. 이제서 우리가 이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인슐린밖에 혈당을 낮추는 녀석은 없어. 왜냐하면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우리가 혈당이 계속해서 높았던 적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낮은 혈당을 높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 높은 혈당을 낮추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인슐린이 계속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돼요? 이자섬에 여기를 확대해 보면 무슨 세포가 있어요? 베타 세포가 있죠. 여기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계속해서 많이 먹으니까 일할 게 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베타 세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슐린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세포가 자살해버리는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힘드니까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당뇨라고 하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높은 혈당을 낮출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맞게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해 오려고 했고, 혈당을 낮추게 된 역사는
단 30년밖에 안 돼. 30만 년 중에. 우리 삶의 인류의 역사 중에 10,000분의 1밖에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한 게. 다이어트라는 걸 시작한 게. 항상 우리는 살찌우고 싶어 했고 살찐 게 미인상이었고 이제 반대로 운동하고 마른 사람이 이상형이 되어가는 반대의 문화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해 봅시다.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누구예요? 간뇌였죠. 간뇌 시상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간뇌에서 조절하는 거 크게 삼투 앞, 그 다음에 혈당, 체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혈당과 체온에 대한 걸 배웠어. 한 번만 더 복습해보자. 저온 자극, 바깥이 춥거나 또는 체온이 낮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걸 간뇌의 시상, 하부 또는 시상이 인지를 합니다. 감지를 하게 되고요. 뇌하 수체로 어떤 호르몬을 통해서 야, 지금 춥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럼 뇌하 수체는 이걸 갑상샘을 통해서 야, 춥단다. 열 좀 만들어라 라고 하게 되고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때 간뇌가 뇌하 수체에게 명령하는 물질 TSH 분비 호르몬, 그 다음 뇌하 수체가 갑상샘을 자극하는 갑상샘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그죠?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만들어집니다. 티록신은 조금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현대 병 중에 가장 많은 게 암이라고 하잖아요. 갑상샘 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상샘 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티록신은 요오드, 다른 말로 아이오딘, 우리 원소기호 I라고 적는 거 있잖아요. 얘가 티록신의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영화 체르노빌 이런 거 보면 방사능 같은 거, 주변에 방사능이 많을 때 뭐 고농도로 응축된 정상 아이오딘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아이오딘이 방사능을 많이 흡수하기도 하고 이걸 티록신을 만들 때 재료로 쓰기 때문에 방사능이 많은 지역에 가면 갑상선암이 쉽게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섭취해주면 이미 에너지가 높은 아이오딘이 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사능을 흡수하지 않아서 방사능 방지용으로 아이오딘을 먹는 모습이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질 대사가 진행된다는 말은 세포 호흡이 촉진이 되고 그러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높은 체온 그리고 티록신이라는 결과물이 어디로 가서 원인인 간뇌와 뇌하수체를 억제해서 티록신이 다시 덜 나오게 하는 음성적 피드백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도 배웠어. 간뇌는 이것뿐만 아니라 춥다 덥다를 또 신경을 통해서도 연동을 시킵니다. 교감신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부교감신경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교감신경을 이용해서 뭐 근육을 수축시킨다던가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혈액 피부 근처의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열 발산량을 줄이는 거죠. 잇모근이라고 하면 털에 달린 근육이에요. 얘네가 수축하면 털이 서거든요. 그래서 열 발산량을 줄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몸을 움츠려들게 한다든지 표면적을 줄이려고 또는 근육을 떨리게 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이런 현상들도 뇌에서 조절해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온 자극에 대해서 몸에 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 열을 잃지 않고 많이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고온 자극은 반대겠죠. 체온.
그 다음 또 우리가 뭐 배웠나요? 혈당 조절. 혈당 역시 간내의 시상하부가 간내가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간내에서는 교감신경 또는 부교감신경을 이용해서 이자의 알파세포 또는 베타세포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에게 연락을 해서 혈당을 높이거나 혈당을 낮추게 합니다. 어떻게 혈당을 높이거나 낮춰요? 인슐린으로 볼게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대부분 어디에서? 간과 근육에서 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 간에서 인슐린의 혈당을 어떻게 낮추냐면 혈액 속 포도당을 글리코젠 또는 글리코겐으로 합성해서 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역할로 혈액 속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하거나 해서 근육에다가 저장하거나 근육을 떨리게 해서 많이 사용하게 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게 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 혈당을 조절할까? 포도당을,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간내에서 컨트롤해서 물질 대사를 마구마구 촉진하면 우리 당을 쓰는 거니까, 당을 소비하게 되는 거니까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티록신을 이용해서도 혈당이 조절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번외 이야기고, 혈당 조절할 때는 일단 인슐린, 글루카곤을 먼저 떠올리세요. 밥 먹고 나면 열이 나는 듯한 현상을 받을 거야. 밥 먹기 전보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체온을 오래 유지하려면 바다에서 초콜릿이나 설탕류가 있다면, 사탕 같은 게 있다면 먹으면 훨씬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혈당이 높아지면 티록신을 통해서 세포호흡을 촉진하게 되고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번외 얘기니까. 또 간내는 어떻게 혈당을 높일 수 있어? 부신 속지를 자극해서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할 수 있겠죠. 아까 에피네프린의 효과도 뭐였어요? 혈당이 상승하게 되니까. 얘도 번외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투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간내 또는 시상 또는 시상하부에서 몸의 농도가, 몸의 삼투압이 높다 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삼투압은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농도라고 생각해요. 몸이 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몸이 짜다 라고 느끼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에게 신호를 보내 가지고 ADH, 다른 이름으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서, 이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 다른 말로 신장으로 가게 되고,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돼요. 우리 옛날에 그림 그려본 적 있죠? 사구체, 호몬주머니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오줌관에서 수분을 재흡수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수분을 재흡수해서 혈액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혈액 양은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몸의 삼투 농도, 삼투압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몸의 삼투압은 수분을 재흡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몸의 삼투압이라고 하지 말고 혈액의 삼투압이라 하죠.
오줌의 양, 오줌의 농도. 마지막으로 혈압은 어떻게 변할지. 우리 이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여러분 여기 사실 다 한 거예요. 어떻게 변할까요? 물을 제흡소에서 혈액에 넣어줬으니까 혈액의 양은 증가할 겁니다. ADH 분비가 증가하면 제흡수가 촉진되고 그런 효과로 혈액 양은 증가할 거예요. 그럼 혈액 삼투압은 어떻게? 삼투압 어려우면 농도라고 했죠. 피의 농도가 짜져 묽어져. 물을 흡수했으니까 묽어지겠지. 혈액 삼투압 떨어질 겁니다. 오줌으로 나갈 걸 땡겨서 흡수해 버렸으니까 오줌 양은 어때? 떨어지겠죠. 오줌 양은 줄어들겠죠. 대신 물을 흡수했으니까 이 안에 있던 다른 물질이 농축되겠죠. 오줌의 농도는 올라갈 겁니다. 혈압은 혈관은 똑같이 존재하는데 혈액의 양이 늘어나 버렸어. 파이프의 굵기는 똑같은데 물이 많이 지나가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죠? 이것까지 예측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거의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사실 선생님이 얘기해준 이게 거의 답니다. 삼투압에서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니까 항상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만 아시면 거의 다 내용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조금 난이도가 어려울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삼투압의 조절까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3개를 하면 다 한 거야. 항상성과 몸의 조절 파트에서 100% 나오는 거 삼투압, 혈당, 체온 조절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대신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은 조금 하셔야겠죠. 자, 이제 우리가 내분비샘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각 내분비샘에서 어떤 물질, 호르몬이 분비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일단 내하수체에 대해서 배웠고, 그죠? 그 다음 갑상샘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을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부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웠고, 이자를 배웠고, 정소와 난소는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하수체는요, 전엽과 후엽이 있었고, 전엽에서는 대표적인 거 꼭 외우라고 했던 거 3개 있죠. FSH, GH, TSH. 팻걸 중에 이 3가지 다시 적을게요. 이 3개는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얘의 표적기관은 여포 또는 생식샘이야. 얘는 온몸 세포. 생장할 때 온몸이 커야겠죠? TSH의 표적기관은 갑상샘. 그 다음 후엽에서는 A랑 O 나온다 그러잖아. ADH. 얘는 표적기관이 어디예요? 신장. 옥시토신은 굳이 따지면 자궁. 그죠? 갑상샘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왔나요? 사이로이드 호르몬 티록신이라고 했고 얘는 온몸 세포의 온몸의 물질 대사를 촉진해요. 그죠? 이런 역할을 했었고 덕분에 체온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온 조절을 티록신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라는 것까지. 부신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고 이 에피네프린은 혈당을 높이고 또 심박을 높이고 또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자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고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 혈당과 관련된 것 중에 인슐린과 글루카곤 너무 자주 나오고 중요해서 이제 꼭 외우셔야 하거든요. 쌤은 어떻게 외웠었는지 노하우를 전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A, B, C가 있다면 로마에는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 한글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 있잖아요. 그쵸?
로마자의 알파라고 하면 한국의 기억이고 로마자의 베타고 하면 베타라고 하면 한글의 니은과 같단 말이야. 그지? 알파가 기억이니까 글루카곤, 베타가 니은이니까 인슐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되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죠. 그죠? 이 방향까지 여러분이 알파, 베타로 다 기억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세요. 다시 알파는 한글의 기억, 베타는 한글의 니은과 비슷하다. 얘는 혈당을 높이고 얘는 혈당을 낮춘다. 그죠? 기억이니까 글루카곤, 니은이니까 인슐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주로 남성 호르몬의 대표주자 테스토스테론. 발음 어렵죠? 얘는 정확하게 표기하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건 난소에서 주로 나오죠. 에스트로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의 2차 성징,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정소, 난소 여러분이 잘 안단 말이야. 그러면 식물에서는 식물도 수컷, 암컷이 있잖아요. 식물에 정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수술, 난소와 같은 역할. 암술, 식물의 생식기라 그랬죠. 얘네 두 개가. 요거를 꼭 요것도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데 요거는 간단히 하고 다음에 시간 되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성 유지의 원리라고 해서 되먹임 작용,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피드백은 어떤 일의 원인이 생겨서 나타난 결과가 원인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얘기하고 그걸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면 음성 피드백, 촉진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면 양성 피드백이라고 했습니다.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양성 피드백의 예시로 제가 옥시토신이랑 그러니까 자궁 수축, 그 다음에 방광 수축, 방광이 소변 넣을 때 수축하는 거 두 가지 예시 드렸었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 전엽, 갑상샘으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결과물인 티록신이 시상하부와 얘를 억제한다 그랬죠. 화살표 이렇게 억제 표시 우리 약속했었습니다. 억제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음성적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혈당량. 혈당량은 우리 혈액량이 1% 농도 정도로 있으면 우리가 적정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 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가는 혈중 농도에 따른 이 변화량을 나타내는데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니까 농도 증가와 따라서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죠. 인슐린 왜 많이 나왔을까? 혈당 낮추고 싶어서.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니까 혈당이 떨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혈당이 떨어지니까 인슐린 필요 없죠. 그래서 점점 낮아집니다. 혈당이 높을 때는 혈당이 이 정도를 유지하다가 식사를 막 했어. 왜 글루카곤 올라가? 식사하기 직전에 우리가 가장 음식 섭취 직전이 혈당이 제일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글루카곤이 많이 나오다가 식사를 하고 나니까
혈당이 높아지니까 글루카곤이 필요 없어서 급격하게 이렇게 농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의 농도가 많이 떨어진 이 구간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글루카곤이 또 혈당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비되는 걸 보여지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들이 마구마구 쓸 거 아니에요. 그럼 혈당을 높여줘야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글루카곤의 농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가진 기본 이론을 가지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알아도 이제 공부하고 문제 풀려면 조금 어렵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거는 여기에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사실 이 그림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 뭐 혈당 조절 갖고 틀리진 않겠죠. 해봅시다. 정상 혈당량에서 식사를 했어. 밥을 먹었잖아. 또는 사탕을 섭취했잖아. 설탕을 먹었잖아. 그지? 그럼 혈당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이 혈당의 증가가 직접 이자의 베타세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혈당의 증가가 직접 베타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간내에서 이자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간내에서 연락을 한다. 또 혈중 포도당 농도를 이자가 직접 감지합니다. 두 번째, 간내에서 신호도 보내줍니다. 이 두 가지 경로가 실제로는 둘 다 일어나. 알겠죠? 가끔 어려운 문제 지문으로 나오던데 둘 다 맞다. 어쨌든 그래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인슐린에 의해서 가낸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해서 저장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체세포, 대표적으로 근육에다가 많이 일을 합니다. 근육에서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게 하고 사용도 높여가지고 포도당을 감소하게 해서 다시 정상 혈당으로 만들어줘요. 다시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게 간내에서 직접 감지를 해서 죄송합니다. 간내에서 직접 감지를 해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에다가 연락해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하기도 해. 얘도 혈당을 높여준다 그랬죠. 또 이 직접적으로 이자의 알파세포가 혈액에 있는 농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 뇌에서도 영향을 준다 그랬죠 아까. 이렇게 영향을 주면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이 역시 혈당을 높입니다. 어떻게 혈당을 높여요? 간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이번엔 반대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에 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혈액의 농도가 증가해서 다시 정상 혈당이 될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이걸 학습하는 데는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건 선생님 지도서라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의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는 혈당량 변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조절되고 시상하부와 자율신경의 조절도 일부 받아. 아까 말했던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럼 혈당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 중에 우리 당뇨병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나온다면 당뇨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당뇨병에 대해서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뇨병은요 태어날 때부터 걸린 경우가 있고 또는 후천적으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후천적으로 생긴 게 아까 너무 일을 많이 시키면 이자에서 베타세포가 자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세포가 지쳐서 인슐린이 작용을 해도 혈당을 낮추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1형 당뇨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된 상태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해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어릴 때 발병해.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많이 분비되는데 체세포나 간세포가 이거를 인슐린을 인식을 못해.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많이 생기는 이런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이런 게 다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버리거나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도 이제 체세포에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분비하니까 이제 분비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아, 힘들어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2형 당뇨병의 문제는 인슐린을 투여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혈당이 조절 안 되면 뭐가 안 좋길래 계속 안 좋다 그래요? 일단 혈당이 높은 경우, 높으면 뭐가 문제돼? 혈당도 당이니까 혈액이 끈적거려. 그래서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 자체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피의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까 짜다라고만 표현했지만 피의 농도는 당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당이 많으면 피의 농도가 높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수분을 계속 재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팅팅 부어. 농도가 높으니까 물을 계속 재흡수하게 되고 혈압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혈당이 낮으면 빈혈이 있는 것처럼 세포에다가 포도당을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험하죠. 낮은 것도. 그래서 기절하거나 쇼크사하거나 합니다. 높은 것도 문제,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온 조절 한번 같이 봅시다. 낮은 온도에 자극이 오게 되면 감각신경에서 차갑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 TRH를 분비해서 뇌하수체 전엽에다가 야 낮다라고 알리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를 분비해서 티록신 분비를 증가시켜. 그러면 물질 대사가 촉진되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왜 간을 그려놨냐면 우리 간이랑 근육에서 열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뇌하수체를 관장하는 간내에서는 교감신경도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해서 또 에피네프린은 심박수를 막 늘린다 그랬죠. 심장박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육이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혈액을 막 공급하게 되고 혈당도 높아지니까 이 당을 세포들이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열을 계속 발생시킵니다. 또 피부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아까 잇목은 수축시킨다 그랬죠. 털을 바짝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층을 만들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습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이걸 또 억제하겠죠. 간내를 억제해가지고 이 작용이 안 일어나게 합니다. 반대로 더울 때는 DRH 감소, TSH 감소, 티록신 못 나오게 해야겠죠. 교감신경 작용을 완화시켜가지고 또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피부 모세혈관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을 많이 발생시키게 해야죠. 우리 더울 때 얼굴이 빨개지잖아, 그죠?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잘 보여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땀 분비를 촉진합니다. 땀을 분비시켜서 열이 많이 날아갈 수 있도록. 다음 우리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ADH에서 이제 우리 몸의 농도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요. 그럼 시상하부가 인지해서 뇌하수체 후엽에다가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서 물을 재흡수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 낮아져요. 그러면 다시 시상하부에서 네오스트 후엽에다가 항이론 호르몬 많이 분비하지 마세요 하면서 물의 재흡수가 억제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이 과정들. 그리고 ADH가 많이 분비될 때 아까 우리 혈액의 양, 농도, 오줌의 양, 농도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혈압은 어떻게 변하는지 등등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항상성과 몸의 조절은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고 복잡합니다.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막상 문제 풀면 더 어려워. 대신 최소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과정들 있죠. 요거는 머릿속에 탑재가 되어야 풀 수 있습니다. 단원 자체가 앞에보다 난이도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내도 많이 틀린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쭉쭉쭉쭉 넘어가서 뒤에 교과서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교과서 문제를 한번 쫙 풀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근육에 대해서 한번 드디어 할 때가 됐죠. 근육과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의고사에도 출제될 예정이니까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 여기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코르티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자고 했던 ACTH. 우리 부신에서는 안쪽과 바깥쪽이 있고, 부신의 속질에서 아까 뭐가 분비됐었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됐었습니다. 부신은 신장 위에 붙어 있는 거라고 했고 부신장이라 했죠. 겉질에서는 이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얘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경우에 주로 나옵니다. 얘의 역할은 혈당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효과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혈당을 높여줘.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먹을 때 당이 땡긴다고 하잖아, 그지? 코르티솔도 혈당을 높여주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그래서 이런 녀석들도 있다. 이때 코르티솔이 나오라고 명령할 때 이게 내하수체 전엽에서 죄송합니다. 내하수체 전엽에서 ACTH라는 호르몬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었거든요. 얘가 부신 겉질을 자극하면 코르티솔이 이렇게 분비가 증가됩니다. 이런 효과도 있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항상성과 몸의 조절 중에 드디어 체온, 삼투압, 혈당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기타 등등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다양한 호르몬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앞에 신경까지 해서. 모의고사에서는 신경에서 반,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서 반, 나머지 남은 한 20% 30%는 앞에 우리 물질 대사와 몸의 조절, 통합적 조절 이런 데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뭐 귀납법, 연역법 이런 거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근육은 한 문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시간에 근육을 하면서 이 파트를 얼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드디어 면역 배울 수 있습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